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오늘 하루에만 5명 더 늘어서 국내 확진 환자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그 5명 가운데는 3번 환자에게 감염됐었던 50대 남성 환자, 그러니까 2차 감염자의 가족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건데 중국 말고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특집 8시 뉴스를 통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건당국의 발표 내용을 이현정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공개된 7번째 확진자는 지난 23일 우한에서 출발해 칭다오를 거쳐 귀국한 한국 국적의 28살 남성입니다. 8번째 환자는 62세 여성인데 7번째 확진자와 같은 청도항공 QW9901편을 타고 귀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환자는 각각 서울의료원과 원광대병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고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다른 확진자 3명은 우려했던 2차, 3차 감염의 사례입니다. 한 명은 중국 우한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5번 환자의 지인으로 2차 감염된 경우입니다. 다른 2명은 3번 환자와 서울 강남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감염된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로 3차 감염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감염 사례가 나온 건 중국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6번 환자가 가족 내에 전파를 시킨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감염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상이 이제 거의 경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3번, 6번 환자와 함께 식사해 유전자 검사를 받은 다른 접촉자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자, 6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8명이라고 오늘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재 각자 집에 격리된 상태며 심층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 가운데 함께 사는 부인과 아들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 6번 환자는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자이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지난 22일 3번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후 가족인 아내와 아들에게서 3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가족 외에도 또 다른 접촉자의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6번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8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 격리 후에 심층 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으로 추가 확인이 되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2차 감염 사례도 오늘 추가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2차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5번 환자의 지인입니다. 5번 환자는 지난 24일 우한에서 귀국한 뒤 지인 등과 함께 영화관 등을 다녔는데 이런 국내 체류 과정에서 지인에게 2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번 환자는 우한시에서 유입된 환자이기 때문에 지인은 2차 감염자에 해당이 됩니다. 두 건의 2차 감염 사례에다 오늘 3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에 추가로 전파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오늘 확인된 환자 5명 가운데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적이 없이 기존에 있던 국내 환자에게 감염된 3명을 지금까지 전해드렸고 그럼 나머지 2명이 누군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2명은 모두 우한에 갔었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 2명은 지금까지 어디에 머물렀고 또 어딜 다녔었는지는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8세 남성인 7번째 확진자는 지난 23일 밤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흘 뒤부터 기침 등 증상을 보였고 그제부터 열이 심해져 보건소로 신고했습니다. 이분 전수조사 대상자였는지 대상자였다면 왜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빨리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7번 환자 정보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2세 여성인 8번째 확진자는 7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우한, 칭다오를 거쳐 인천으로 입국했습니다. 서울에 머물다 이틀 뒤 전북 군산으로 이동했는데 기침, 가래 증상이 나타나자 27일 군산 지역 내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고 다음 날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군산 의료원에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바로 격리가 해제됐고 이후 29일 대형 마트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30일 원광대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8번째 확진자가 1차 검사에서 왜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검사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8번 환자는 가족 외에도 내과 의료진, 식당 주인 등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7번 환자와 8번 환자는 모두 우한을 방문한 경우라 우한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항공기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박정입니다. 네, 오늘 처음 확인된 3차 감염 사례자, 그러니까 6번 환자의 부인과 아들은 지금 6번 환자가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먼저 오늘 확인된 환자들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두 확진자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오늘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에 함께 입원했습니다. 6번 환자인 55살 한국인 남성의 가족으로 현재 증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번 환자도 현재 폐렴 증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일가족 모두 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병원에 있는 환자들 상태도 전해주시죠. 네, 보건당국은 국내 확진 환자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중국인 여성은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폐렴 증세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국립의료원과 명지병원에서 치료 중인 2번과 3번 환자도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4번 환자도 폐렴이 심했던 것은 맞지만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차 감염 사례가 중국 말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거라고 해서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2차 감염, 3차 감염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면 이게 1차고요. 네. 우리나라 땅에서 감염되면 2차, 3차, 4차 이렇게 됩니다. 네. 1차 감염자로부터 감염되면 2차, 네. 2차 감염자로 감염되면 3차입니다. 2차, 3차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는 감염자가 많을수록 네. 그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더 넓게 퍼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3차 감염 환자는 2차 감염 환자의 직계 가족이라서 확산 범위가 지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요. 다만 앞으로 2차, 3차 감염 발생을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하루에만 이제 환자 5명이 이제 추가로 확인됐고요. 또 이제 지금 환자들이 누구랑 접촉했는지 여기서도 조금 당국의 대응에 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좀 방역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확진 환자는 11명인데 더 중요한 게 이 확진 환자 11명이 증세가 있었을 때 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지금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보건당국이 열심히 파악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고요. 8번, 9번, 10번, 11번 환자는 접촉자가 몇 명인지도 아직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땐 보건당국이 모든 걸 완벽하게 파악한 후 통제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대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역학조사관들이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쫓아다니면서 밀접 접촉자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네. 확진 환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요. 같은 장소와 시간에 있었던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신고를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단받지 못한 실제 환자가 하루만 더 외부 활동을 하더라도 접촉자는 수십 명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 보건당국은 뒤늦긴 했지만 대국민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뭐 검토할 부분은 있겠지만 확인된 것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알려주는 게 이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좀 뭐 인터넷에 보면 뭐 어디 보건소에서 만든 문서다, 또 어디에 뭐 추가 확진자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좀 어디서 추가 확진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내일 추가 환자가 있더라 하는 그런 문건이 돌았는데 네. 저희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가짜 뉴스로 확인됐습니다. 아, 네. 이런 가짜 뉴스는 감염 확산 방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동철 의학 전문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서는 보건당국의 발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확하고 확인된 정보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도 계속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최혜림 앵커가 전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발표에서 친구로부터 감염돼 자신의 가족에게 3차 감염을 일으킨 6번 환자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건 3번 환자와 강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설 연휴 기간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머물며 특히 충남 태안에서 올라온 딸, 사위와 접촉했다는 겁니다. 딸과 사위는 연휴 직후 3일 동안 충남 태안군에 있는 각자의 직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6번 환자는 지난 22일 서울 압구정 한일관에서 고등학교 동문인 3번 환자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가족들과 머물렀습니다.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 그리고 태안에서 올라온 딸과 사위와도 접촉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6번 환자의 접촉자를 가족을 포함해 8명으로 파악했는데 이 중 아내와 아들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다른 접촉자들의 감염 여부입니다. 딸과 사위는 설 연휴 뒤인 28일부터 30일까지 집이 있는 태안에서 출근했는데 딸은 어린이집 교사로 사위는 한국발전교육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6번 환자가 자택 외에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구체적인 동선을 계속 파악 중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를 하고 정확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실은 보고를 드리고 있어서 그 시간이 갭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차 감염된 아내와 아들의 동선에 따라서 접촉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오늘 확진자 추가와 함께 방역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6번 환자가 친구인 3번 환자와 1시간 넘게 식사를 하고도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돼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역학조사를 하면서 3번 환자의 발병 시기를 잘못 추정해 발생한 오류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번 환자가 확진된 뒤 그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번 환자를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6번 환자는 자가격리 대상인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였기 때문에 보건소가 증상 유무만 전화로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6번 환자는 확진받기 전까지 가족은 물론 여러 사람과 접촉한 걸로 보입니다. 1월 26일 날 약간의 몸살 기운은 있었으나 본인의 말로는 야외에서 운동을 해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다 정도로 그냥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6번 환자를 일상 접촉자로 분류한 게 오류였다며 3번 환자의 발병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발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전에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상 접촉자로 환자를 분류를 했던. 저녁 식사 후에 발병했다고 보고 그 이전에 만난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는데 3번 환자의 카드 사용 내역과 동선 등을 더 조사해보니 그날 낮 1시쯤부터 증상이 발생한 게 확인됐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발병 시기가 앞당겨진 뒤에도 6번 환자를 밀접 접촉자로 재분류하지 않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2차,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진 3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응에는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함께 식사한 친구는 일상 접촉자로 잘못 분류하면서 정작 잠깐 마주친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기도 했고 또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어제서야 해당 식당의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도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안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번 환자가 서울 강남의 한 식당 한일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은 지난 26일 드러났습니다. 한일관 측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에 방역 이외에 취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는지 문의했는데 3번 환자와 접촉한 카운터 계산 직원 2명이 밀접 접촉자이니 이 2명만 격리를 위해 휴가를 보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돈 주고받은
카운터에 있는 분이 밀접 접촉자니까 그 두 분만 한 10일 정도 집에서 그냥 그 휴가를 좀 보내게 하시라고. 같이 이제 서빙을 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 그분들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한일관에서 3번 환자의 접촉자가 4명이라고 집계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같은 자리에서 식사한 6번 환자 등 지인 2명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고 계산대에서 3번 환자와 잠시 접촉했던 직원 2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 겁니다. 6번 환자의 그 접촉의 강도를 저희가 재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냥 일상 접촉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당국이 6번 환자가 나온 어제서야 발렛 파킹, 즉 주차 담당 직원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전화 왔던가 7번이라 그러던가 그 발렛 파킹 한 분도 저기 해야 된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인적사항 밝혀달라고. 우려했던 2차, 3차 감염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허술했고 늑장 대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밀접 접촉자는 자택이나 병원에서 격리되지만 일상 접촉자는 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환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이 두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느냐입니다. 메르스 당시에는 2m 이내에서 접촉했으면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봤는데 이후 이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적으로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서너 명의 조사관들이 모여서 CCTV, 환자의 진술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합니다. 밀접, 일상 접촉자 모두 보건소에서 매일 2번씩 전화로 상태를 점검받는 능동 감시를 받습니다. SBS 최정입니다. 네, 이제 모두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데 어제 확인된 5번 환자는 설 연휴 때 붐비는 영화관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관은 어젯밤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지만 25일 오후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CGV 성신여대 입구점입니다. 영화관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입구가 봉쇄됐고 예매 사이트엔 상영 영화가 없다는 문구가 떠 있습니다. 우한에서 24일 귀국한 5번 환자가 다른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은 건 25일 오후. 정원 206인 규모의 상영관엔 설 연휴였던 만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번 환자는 이틀 뒤인 27일 증상이 나타나 자진 신고했고 해당 영화관은 어젯밤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후에야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5번째 확진자가 극장을 들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CGV 측은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 자체 방역을 했고 추가로 보건소 방역도 실시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난 뒤 다음 주에는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영화관에서 직선 거리로 1.5km 떨어진 해화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도 오늘 휴업했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에 격리된 5번 환자의 가족 등 접촉자 10명에 대한 검사에선 지인 1명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5번 환자와 같은 영화관에서 같은 시간대에 영화를 본 사람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4개 팀이 나가서 이 5번 이후의 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이 약간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있습니다. 수원과 충남 태안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고 당국은 접촉자인 교사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굳게 닫힌 정문에 다음 달 6일까지 문을 닫는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이곳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오늘 확인되면서 오전부터 잠정 폐쇄에 들어간 겁니다. 불안하죠.
있어요. 그래서 놀이터 안 가고 지금 그냥 들어가려고. 글쎄 이제 그냥 밖에 외출 안 하는 것밖에 없죠.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24일 7번 환자인 사촌 오빠와 저녁을 먹었고 이후 설 연휴를 보낸 뒤 28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어린이집에 출근했습니다. 이 기간 유아를 포함한 원아 19명과 원장 등 교직원 9명까지 모두 28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9시에 이제 애들이 등원했잖아요. 등원하고 10시에 선생님이 기가 조치됐잖아요. 예, 그 사이에 19명이 등원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6번 환자의 딸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도 다음 달 10일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만 2세 반 담임인 이 교사는 설 연휴 6번 환자인 아버지를 만난 뒤 28일부터 사흘 동안 출근해 영유아 29명과 접촉했습니다. 보육교사의 남편이 근무하는 태안군 한국발전교육원도 오늘 교육생을 전부 귀가시켰습니다.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은 3차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보육교사의 딸은 음성으로 판명났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 환자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우한에서 온 30대 중국 국적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이후에 23일까지는 추가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설 연휴 첫날인 24일에 50대 남성이 두 번째 환자로 확인된 뒤에 이틀 뒤 3번 환자가 나왔고 다음 날 곧바로 4번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잠잠하다가 어제 5번과 6번 두 명의 환자가 동시에 확인됐는데 특히 6번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국내 환자, 그러니까 3번 환자에게 감염된 첫 2차 감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5명이 더 확인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명은 2차 감염자인 6번 환자의 가족입니다. 처음으로 3차 감염까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5번 환자, 그러니까 30대 남성과 접촉했던 사람도 오늘 환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나고 특히 가장 걱정했던 2차 또 3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감염되고 호텔이나 편의점, 심지어 영화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사람 많은 곳은 좀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일단은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도 모르고. 특히 중국 외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에 간 적 없는 2차 감염자가 병을 옮긴 3차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접촉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현 상황을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만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 감염원이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이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감염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발견이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사회 전파의 그런 증거들이나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까지 맞물려 이른바 팬데믹, 즉 감염병 대유행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팬데믹은 세계적인 대유행을 뜻하는 것으로 현 상황은 아직 그 정도 위기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를 확대해 의심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능동 감시자 등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명 공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차원에선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추가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확인된 환자를 오늘 아침에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맞지만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그거라도 먼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추가 확산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저녁 6시 반 7번째 감염자를 확인하고도 15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9시 반쯤에서야 이를 공개했습니다. 당장 서울시장이 정부의 늑장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실시간대로 발표되고 공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게 되고 또 그만큼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이런 감염병을 확산을 막는데 큰 문제를 저는 노정한다고 봅니다. 방역당국은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정리가 지연됐고 아침 브리핑에서 공개하려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5번 환자부터는 환자들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선과 방문지 정보가 있어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감염 예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 대응팀이 가서 굉장히 많은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를 하고 CCTV라거나 카드 조회 이렇게 정확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만.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나 사업장에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해당 장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 있던 우리 교민 368명은 전세기를 타고 오늘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운데 18명이 열이 나고 또 이상 증세가 있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고정현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교민들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민 368명을 태운 전세기는 출발 2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중국 측 검사에서 고열이 감지된 한 명은 전세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전세기에 탑승하려는 교민은 공항 외부에서 중국 측 1차 발열 검사를 받고 발권 후 공항 안에서 중국의 2차 검사를 거친 후에야 전세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직전 게이트에서 교민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했는데 12명이 이상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그다음 기침, 인후통, 그리고 발열을 체크한 분도 한 분이 계셨는데 다만 실제로 체온을 측정한 결과 우리 측 기준인 37.5도를 넘긴 사람이 없어 의사 판단 아래 함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상 증상을 보인 12명은 1등석에 따로 격리된 채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귀국한 368명에 대해 김포공항에서 또 한 번 발열 검사를 했는데 다른 6명이 체온 37.5도를 넘겼습니다. 이분들이 또 상당히 이제 긴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인체의 어떤 반응 과정에서 어떤 발열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호소한 18명 중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4명은 중앙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음압병동 등에 격리된 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증상이 있던 교민 18명은 2개 병원으로 나뉘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 지금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 14명이 따로 격리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들이 응급차에 실려 들어올 때 따로 부축을 받지는 않는 등 큰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본관 2개 층을 일반 병실과 완전히 분리한 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환자만 수용하고 있는데요. 병원은 14명을 각자 1인 1실 병실에 격리한 뒤에 기본적인 발열 체크와 코, 목 등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질병관리본부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증상을 호소한 다른 교민 4명은 서울중앙대학교 병원에 이송된 상태인데요. 병원 측은 각자 음압병실에 격리된 이 4명 역시 크게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하진 않고 차분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그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네, 이 질병관리본부는 18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이르면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확진 판정이 나오면 해당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만약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현재 교민들을 분산 수용하고 있는 아산이나 진천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자, 교민들이 통제된 도시 중국 우한을 떠나서 김포공항에 오늘 도착하기까지는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안에서도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어서 김하영 기자입니다. 한국행 전세기를 타기 위해 며칠 만에 나선 거리. 통제된 우한 시내는 황량했습니다. 1차 집결지로 가는 길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동편이 없어 결국 짐을 끌고 걷습니다. 번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 백화점도 전부 다 열어야 되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될 곳인데요. 지금 차만 몇 대 보이고 있습니다. 밤 9시쯤 거점마다 모인 교민들. 버스를 나눠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 전세기가 내린 테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막혔는지 어떤 이유인지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신청자 중 10여 명은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선 격리 계획이 재차 통지됐습니다. 14일 또 장복기 기간 동안 또 불편한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항공사 창구엔 방호복과 고글, 더싱까지 갖춘 직원들이 대기 중입니다. 발열 검사는 모두 3차례 진행됐습니다. 측정하겠습니다. 2주 동안 격리되시거나 아프셨던 거나 이런 거 따로 없으십니까? 처음에 공항 도착해서 한번 하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기 전에 중국 친구들이 한번 하고 저희가 비행기 타기 전에 결국 교민 1명은 2차 검사에서 체온 기준을 넘겨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기에 오른 교민은 368명. 체온 검사는 통과했지만 건강 상태 질문지를 통해 유증상자로 나타난 탑승자 12명은 1등석에 분리해 배치됐습니다. 기내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고 한 탑승자가 전했습니다. 최대한 말은 되게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마스크도 잘 거의 안 벗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려는 분위기. 비행기가 테너공항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 오늘 오전 6시 5분쯤. 팽팽한 긴장감 속에 꼬박 밤을 보낸 이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공식 시각은 오전 8시 45분. 우한 집을 나선 지 12시간 만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간 사람을 뺀 나머지 교민 350명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교민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 과정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8시 아침 노을이 드리운 김포공항 활주로. 우한 교민 368명을 태우고 온 전세기 문이 열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으로 온몸을 가린 항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민들이 하나둘 고국당을 밟습니다. 마스크를 낀 어린아이는 바로 옆 어른의 손을 꼭 잡았고 일부 교민은 직원들의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교민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 번, 경찰버스에 오르기 전 한 번, 2차례 다시 검역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엔 구급차 18대가 대기했습니다. 공항 도착 후 격리시설로 출발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돼 검역과 입국 수속을 받느라 그런 건데 이 과정에서 18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 버스 타러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때 체온을 재서 다시 한번 또 분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앰뷸런스 타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아산과 진천 숙소로 출발한 교민은 결국 모두 350명. 경찰버스 등 36대에 나눠 이동했고 마스크를 썼지만 긴장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 교민만 차창 밖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각각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걸려 도착한 아산과 진천 숙소. 우려했던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고 버스는 소독 절차를 거친 뒤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한 방에서 한 명씩 지내게 됩니다. 면회와 외출은 통제되고 의료진이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소희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격리된 교민이 SBS에 보내온 영상입니다. 가방을 끌고 들어가는 교민들을 마스크와 장갑을 낀 공무원들이 맞이합니다.
방은 침대 2개가 있는 2인실이지만 방 하나에 1명씩만 배정됐습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만 부모나 보호자와 같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방 안엔 화장실이 따로 있고 생수와 세면도구, 화장지 같은 생필품도 비치됐습니다. 오늘 점심부터 14일 동안 하루 3끼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식사는 이제 문 앞에다가 딱 놔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는 받아서 이제 먹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었어요. 문에 붙인 기록지에 하루 2번 자신의 체온과 증상을 기록하고 상주하는 의료진이 이를 체크합니다. 14일간 하루 2회 아침 9시, 저녁 5시 체온을 측정해서 방문 앞에 부착된 임상 증상 기록지에 적어달라고. 외부인 면회는 물론 숙소 내 교민 간 접촉도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고립된 상태인 만큼 정신과 의사를 상주시켜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14일간 격리 생활을 마친 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고 귀가할 수 있지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가까운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격리시설 2곳에 의료진 32명 등 공무원 148명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지역 주민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교민들이 오는 걸 강하게 반대하면서 항의 집회까지 열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교민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진천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근 기자, 앞으로도 이제 교민들이 우한에서 더 올 텐데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교민 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두면서 집회 현장에는 지금 주민들도 막으려는 경찰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편히 쉬다 가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한번 나와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좀 편하게 오셔가지고 이제 2주간 좀 편하게 쉬다 가셨으면 좋겠어서 아이랑 한번 나와봤어요. 아산과 진천 주민들은 교민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수용한 다음 지역사회에 대한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항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전세기를 타고 조만간 입국할 나머지 우한 교민들 역시 충남 아산과 이곳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나뉘어 수용됩니다. 212개의 객실이 있는 진천 임시생활시설은 오늘 150명의 교민과 43명의 관리 인력이 들어가면서 거의 꽉 찬 상태입니다. 아산 임시생활시설엔 오늘 200명의 교민과 105명의 관리 인력이 입실했지만 객실이 638개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교민들은 대부분 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정부는 진천과 아산 두 시설에 교민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에 추가로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에서 SBS 박찬근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는 아직 전세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교민이 350명 정도 더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세기가 잠시 뒤에 떠납니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학휘 기자, 어제는 전세기가 인천에서 떠났는데 오늘은 이제 김포공항에서 가게 되는 건데 어제처럼 밤 8시 45분에 떠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세기는 잠시 뒤 8시 45분쯤 이곳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중국이 비행 입국 승인을 오후 4시쯤 내주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밤에 떠나서 교민들 태우고 내일 새벽에 돌아오는 방식이 됐습니다. 어제 우한에 다녀온 대한항공 보잉 747편이 방역을 마친 뒤 다시 투입됩니다. 활주로를 보시면 대기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가 한 대 보이는데요. 이 비행기가 두 번째 전세기입니다. 좌석 규모가 404석짜리라서 오늘 1차로 돌아온 368명을 제외한 나머지 귀국 신청자 350명을 모두 데려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어젯밤에도 우한 현지 검역 과정에서 한 명이 고열 증상이 확인되면서 탑승하지 못했던 만큼 최종 탑승객 규모는 유동적입니다. 그럼 방금 김학휘 기자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한 대만 더 보내면 나머지 교민들을 다 데려올 수 있는 건가요? 추가 투입 계획은 없는 겁니까? 네, 조금 전 공항에 도착한 정부 신속 대응팀장의 각오를 들어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우한에 지금 남아 계시는 우리 교민과 유학생 거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추가 항공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한 교민들은 다 데려올 수 있을 건데 만약 우한 현지에서 추가 희망자가 나오면 추가편은 그때 가서 검토할 거란 취지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우한 주재 총영사관도 아직 신청 안 한 교민이 있다면 두 번째 전세기 탑승을 위한 인적사항 등 정보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404석 규모의 전세기에 최대한 많이 탑승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SBS 김학휘입니다. 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11명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모든 사람을 상대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처나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 특히 그 가운데는 외국인들이 꽤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인 입국자의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수조사 대상자는 내국인 1,160명과 외국인 1,831명으로 모두 2,991명입니다.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 조사 대상자의 65%인 701명을 모니터링한 결과 10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 중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5%는 조사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1644의 2000번인 기관 번호를 스팸 번호로 오해했거나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겐 문자로 재차 안내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한에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98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분들의 현재 소재지를 경찰과 함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연락처가 파악된 경우는 80명 남짓이고 나머지 300여 명에 대해선 외국인 등록증 주소지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보 공개는 국민의 단순히 알 권리뿐만 아니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수조사 3일째인 오늘 오전에야 각 지자체의 우한 입국 외국인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자, 국내에서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당국 대응에서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정부 안에서 방역 대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감염자가 확인되자 질병관리본부는 즉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서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난 지난 27일, 정부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내외 상황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해 전체 상황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 인력 배치 등 방역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나눈다는 취지가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한 교민들의 송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유증상자도 데려온다고 했다가 뒤늦게 번복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다르게 발표하거나 우한 교민 격리 지역 선정 과정에 혼란을 빚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내놓은 백서에서도 복잡한 컨트롤 타워를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오늘 하루에만 5명 더 확인됐고 그 가운데는 어제 확인된 2차 감염자였던 50대 남성의 가족 2명이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3차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겁니다. 다른 환자들 동선 포함해서 다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궁금한 점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좀 뉴스 도중에 좀 질병관리본부에서 새로 나온 소식이 있나요?
네, 지금 그 3차 감염자 중에 그 딸이 사실 어린이집 교사인 분이 있었죠. 충남 태안이요. 태안에서. 그래서 네. 그분이 사실 감염자냐 아니냐 갖고 지금 태안 주민들 대단히 그 걱정하고 계신데 그러시겠죠. 네. 지금 방금 질병관리본부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딸은 음성이다. 들어왔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오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4번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막 SNS를 통해서 했는데 사망하지 않았다.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좋은 어제부터 회복세를 보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남 태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그러니까 이제 6번 환자의 딸이죠. 네. 딸인데 음성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네. 소식이 들어왔군요. 5번 환자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30대 남성으로 설 연휴 첫날에 사람이 많은 영화관을 갔었단 말이에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보건당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영화관을 조사하러 갔던 역학조사관이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인기 있는 영화라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역학조사가 쉽지 않겠죠. 네. 보건소에 확인해 봤더니요. 5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5일 토요일 성신여대 CGV 영화관에서 오후 4시 45분 시작했던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 시간에 함께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은 스스로 능동감시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네. 열이 있는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게 있다면 보건당국 1339로 연락 주시고요. 다른 사람 접촉 피하고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 영화관에서 같이 영화를 봤던 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교민들 데리고 온 비행기 이제 다시 이제 우한으로 가지만 물론 이제 방역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생활시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뒤에는 혹시 뭐 감염 위험은 없는 거겠죠? 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몸 밖으로 나오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최근 2010년 외국 논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장 28일까지 생존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게 외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포감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논문을 분석했더니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험한 거라서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판단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코올에 약해서 소독을 하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교민들이 타고 오신 비행기 그리고 머무실 건물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잠시 뒤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산과 함께 필수품인 마스크 가격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가격이 오르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마스크 만드는 공장과 판매 업체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1분에 70장씩 쉴 새 없이 마스크가 기계에서 만들어져 나옵니다. 하루 12시간 가동해 마스크 5만 장을 만들어 온 이 공장은 다음 주부턴 가동 시간을 배로 늘려 10만 장을 찍어낼 계획입니다. 생산량은 늘렸지만 출하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격을 올린 건 없습니다. 400원대 판매되는 걸로 출하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소비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고가의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회사 마스크를 납품받아 도소매 업체에 넘기는 유통업체는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700원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 유통했습니다. 약속을 한 내용이니까 이건. 여기서 약국 등 소매업체로 넘어가면 개당 약 2,000원 안팎의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 사이트엔 90개에 35만 원, 개당 4,000원으로 가격이 껑충 뜁니다.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가격 추이라는 거 보고 맞춰서 저희가 비싸게 팔 필요가 없고 그랬다가 바로 통장한 거예요. 1,600원에 중국인 다 사갔다고 또 그러고 싶으면 돈 더 달라고 하는데 더 같아요. 그냥. 중간에 터무니없는 유통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브로커들이 있다는 건데 실제 제조 공장을 찾아다니며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은 300만 장. 내가 오늘 사러 왔다. 그래서 나 현금 4억 5천 들고 왔으니까 물량 내놔라. 저희가 단가가 350원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 890원, 1,100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도 마스크 수백만 장을 현금으로 사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200만 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태국 쪽에 넘길 거고요. 태국에서 바로 돈을 쏠 겁니다.
당국이 사재기나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금을 동원한 이런 은밀한 거래를 적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되는 마스크를 전부 사들이고 소매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 400만 개를 모두 구매한 뒤 140만 개를 먼저 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동시에 마스크를 사재기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우리 돈으로 최고 19억 원까지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팩트체크 오늘도 이어갑니다. 중국이 마스크 만들 재료를 싹쓸이해서 일주일 뒤면 국내 마스크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손영한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국내 마스크 제작 업체들이 마스크용 필터를 구하지 못해 일주일 뒤면 마스크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이 필터 소재를 싹쓸이한다는 게 이유인데 마스크를 재활용해야 하는 거냐, 많이 사둘 걸 그랬다 걱정하는 댓글이 꽤 많았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등에게 물어보니 공장을 100% 가동하고 있기는 한데 공급 차질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선 필터 소재를 중국에서 받아 쓰지도 않고 국내 협력업체들의 필터 납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충남의 한 의사단체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열 증세가 있는 중국 동포가 진료를 기다리다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알아봤더니 저런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검진 비용이 비싸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도주국으로 와전됐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분에 대한 검사까지 해봤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응급 환자라서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부담스러워서 가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해서 경찰이 모시고 와서 검사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돌아가셨고. 서울의 주요 대학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2주간 등교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제보도 따져봤습니다. 취재팀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높은 5개 대학에 물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제한하는 대학은 없었고 한국인, 중국인 가리지 않고 최근 진원지인 후베이성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경우 2주간 자택 거주 조치를 취한 게 와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서 감염 환자의 나이와 이름 같은 신상 정보, 또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지 같은 사생활의 영역까지 유포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보건소 내부 문건이 그대로 유출된 겁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 환자 관련 보고라는 문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확진자 1명과 접촉자 1명에 대한 내용인데 두 사람의 나이와 가운데 자를 뺀 이름은 물론 동 단위까지 사는 곳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체류한 기간과 감시 경과 등도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는데 확인 결과 5번 환자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자가 5번 환자와 언제, 어디서 만나 무엇을 했는지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문서 상단엔 어제 오후 5시 30분 건강관리과라고 적혀 있는데 서울 성북구 보건소가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에서 보낸 게 아니고 내부 문서잖아요. 내부 문서.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통 보내게 되면 이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북구청은 최초 유출자를 찾기 위한 내부 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8일에도 음성 판정을 받은 중국 소년에 대한 소방서 문건이 온라인상에 퍼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공공기관 문서에 잇따른 외부 유출, 정부 조직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감염 우려 속에 학교 졸업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선 학부모 출입도 막고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반별로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CJB 구준회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TV 화면에 집중합니다. 시청각 수업이 아닌 졸업식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강당 대신 각자의 교실에서 방송으로 졸업식을 대신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축하도 후배들의 축가도 없는 조촐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친구들이 모두 지켜봐야 하기에 교장 선생님은 차례로 졸업생들을 방송실로 불러 졸업장을 나눠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졸업식을 진행하게 돼서 매우 아쉽지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앞날에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부모들은 수험장 밖을 지키듯 교문 밖에서 자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녀의 졸업식 모습은 학교가 대신 촬영해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졸업식이 못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 서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서운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6년 만에 하는 졸업식도 처음인데 이렇게 밖에서 하게 돼서 너무 많이 슬픕니다. 우한 교포들이 격리 수용된 진천 혁신도시 내 서전고와 한천초등학교는 개학과 졸업식을 2주가량 늦췄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엄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감염자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다가 뒤늦게 실수라고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악덕한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그제 이 대표는 한국에선 2차 감염자가 없어 국내 확산은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말이 하루 만에 무색해지자 2차 감염자는 보건소 직원이라고 새로운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기자들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자 당 대변인은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은 보건당국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너무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대표께서 어디서 보고를 받으신 모양?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2시간 반 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보건소 근무자 발언은 착각에 의한 실수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미 가짜뉴스가 퍼진 뒤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하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나섰지만 당대표의 실언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을 다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열이 높은 사람이 확인돼서 그 배가 근처 항구로 급히 정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배에서 내리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지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해 7,000명이 하루 동안 그 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쪽 치비타 베키아 항의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스메랄다호가 정박해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주요 항구 도시를 돌던 중 마카오 출신 54살 여성 승객이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크루즈선 측은 이 여성과 중국인 남편을 배 안에 진료소에 격리 조치하고 승객과 승무원 7,000명의 하선을 금지했습니다. 크루즈선에는 한국인 10여 명도 탑승 중이었습니다. Dalla nave non è sbarcato nessuno stamattina su indicazione delle autorità sanitarie che, venute a conoscenza della presenza a bordo di una situazione febbrile riferita a cittadini di 중국인 부부는 1차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승객들은 하루 만에 배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의 유명 음악 학교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은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아시아계 학생들의 수업 참석을 금지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의료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는 학생들만 수업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수학했던 이 학교에는 한국 학생 33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학생 81명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이 학교 교수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대응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숫자가 이제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서 중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환자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사망자 43명, 확진자는 1,982명이 늘었어요. 현재 사망자는 213명, 확진자는 9,810명입니다. 사망자와 확진자 둘 다 하루 증가치로는 발병 이후 가장 많은데요. 그래픽에서 보시듯이 의심 환자 또한 최대입니다.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전 세계 환자가 8,098명인데 한 달여 만에 이를 넘어선 겁니다. 자,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이렇게 점점 더 빨리 퍼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문제는 2차, 3차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확진 사례들을 보면요. 항저우의 한 기업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30명 가운데 11명이 감염됐고요. 장치성에서는 한 병원의 직원이 4개 병원의 13명의 직원에게 바이러스를 순차적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숨은 감염자들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데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달 동안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네, 중국 신경보의 보도인데요. 중국 연구진의 논문을 보면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사람 간 전염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를 본 중국인들이요, 1월 중순까지 사람 간 전염이 없다, 가능성이 낮다 하더니 숨긴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12월에는 무슨 병인지도 몰랐다, 역학조사를 통한 추론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이를 숨겼다는 비난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를 봐도 지금까지 확진 환자 가운데는 이제 남자가 훨씬 많은데 연구 결과 이 바이러스 감염에 남녀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우한의 병원 연구진은요, 확진 환자의 성별을 분류했더니 남성 환자 수가 여성의 2배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메르스와 사스 역시 남성 감염자가 여성보다 많았는데요. 연구진은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X염색체와 성호르몬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대로 중국 환자 숫자가 10,000명을 향해 가는 지금에서야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이 채 안 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빠른 확산 속도에 놀란 WHO가 긴급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비상사태 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사스 환자 수를 넘어섰을 때에도 WHO는 중국 정부의 대응을 칭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I will praise China again and again because its actions actually helped in reducing the spread of coronavirus to other countries. WHO는 오늘 새벽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굳이 중국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WHO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늑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번 비상사태 조치에는 의료 지원 등의 내용만 있고 여행과 교역 제한 같은 발병국의 불리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작성됐던 WHO 보고서에는 신종 코로나의 국제적 위험 수준이 보통으로 돼 있었다가 26일 갑자기 높음으로 바뀌었습니다. WHO는 단순 오기였다고 해명했지만 애초부터 신종 코로나를 오판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윤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보건당국의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그 내용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조동찬 기자가 6번 환자의 딸이죠. 지금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 그 딸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지금 보건당국이 정정 발표를 했어요. 네, 방금 전 정정 발표를 보내왔습니다. 네. 6번째 딸은 음성이 아니며 네. 현재 검사 진행 중이라. 아직 공식 결과가 안 나왔다는 뜻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직 태안에 어린이집을 보냈던 분들은 아직은 안심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태안에 어린이 교사를 하고 있는 6번 환자의 딸 아까 음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잘못된 얘기고요. 현재 검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딸과 사위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인과 아들만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네, 상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새로 확진 판정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60대 여성이 중국 우한을 다녀와서 그 다음날 좀 기침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음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여러 곳을 다녔다가 이제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환자가 28일 날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 네. 오늘 31일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이러스 양이 적었다가 오늘 갑자기 늘어난 상태에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됐을 수 있고요. 또 그 순간 달라진 게 뭐냐면 오늘부터 더 정확한 검사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28일에 했던 검사법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하는 거라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정확하게 검사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해서 이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정확한 검사법을 도입한 이후에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환자 숫자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뜻도 되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증상 감염이다, 또 잠복기에도 옮길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잠복기는 증상이 없고요. 네.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증상 잠복기에 균이 배출돼서 감염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세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증세가 있는데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잠복기가 아닌데도 잠복기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 증세가 약해서 더 주의해야 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가동되지 않아서 열조차 안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분은 증세가 없는 것 같더라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양주의 한 가죽 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 일하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가죽 가공할 때 사용하는 대형 스팀 보일러 통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 건물. 폭탄이 터진 것처럼 파편들이 날아오르더니 곧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조모 씨와 외국인 남성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공장장 등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죽 원단을 펴는 데 활용하는 대형 철제 스팀 보일러통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폭발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 폭발로 공장은 뼈대만 남았고 수백 미터 떨어진 건물과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 개울가엔 이렇게 공장에서 떨어져 나온 대형 파편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폭발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200m 가깝죠. 우리 그때 17살인데 폭탄 떨어지는 것도 다 보고 근방에 다 있어봤지만 이렇게 큰 거는 날아오질 않아요. 경찰은 대피한 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폭발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과 관련해 정치 판사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무리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무리야기 법관 문건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수진 전 판사 이름은 없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수진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전 판사는 상고법원 비판 활동 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자신이 무리야기 법관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내부 게시판 실명 관련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이현진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고 글을 썼냐며 그런 글들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전해 들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법원 내부 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총리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에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고 경찰 개혁 법안을 20대 국회 회기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SBS 이슈 취재팀이 보도한 청약기자 미지급 사태의 연속 보도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수여하는 2019 경제보도부문 방송기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SBS 이슈 취재팀은 8년 전 정부가 청약저축 상품의 이자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수천억 원 규모의 청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